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발표하게 될 교육원 법인팀의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법인세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을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인데요. 납부세액 산정, 최저한세, 그다음에 세액공제 감면 등 실무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 소규모 법인 있죠.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 확인 제도나 중소기업 환급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포인트도 함께 짚어볼 예정입니다. 강의 중에는 시간 관계상 너무 짧아서 질문 따로 받지 않게 되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수업 후에 혹시 궁금점이 생기면 126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강의 및 교환은 국세청에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에서 발행한 2026년 법인세 신고 안내를 기초로 제작됐어요. 그래서 본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법인세 참고 자료실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익숙하게 보이시는 거죠. 실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세액 조정 계산 서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요 내용이 모두 이 한 장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오늘 강의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왼쪽은 별지 1호 서식으로서 크게 법인의 인적 사항, 그 다음에 구분 정보, 세액 계산 내역으로 나뉩니다. 서식 중간 부분에 보이시는 서식 중간에 보이는 이 부분은 법인의 특이사항이 있으면 특이사항을 적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다룰 주제인 결손급 소급공제 신청 여부, 그 다음에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등이 여기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화면의 오른쪽은 법인세 세무조정과 과세표준 산출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각 항목 간의 연결관계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서식의 흐름을 이해하면 전체 법인세 계산 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럼 먼저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 그 다음 비과세 소득, 소득 공제액을 이 순서로 차감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있지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법인 입장에서 임의로 건너뛰고 소득공제부터 공제 빼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법에 나와 있어요. 법인세법 제13조에 과세표준 공제 시 공제 순서를 차례대로 적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납세자가 임의로 순서를 바꿀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월결손금은 공제기간, 즉 빼는 기간이 제한이 15년으로 있지만 미공제 시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2월이 가능하고 반면에 비과세 소득과 소득 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못하면 바로 소멸, 즉 없어짐으로써 항상 공제 순서에 따라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잔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해야 됩니다. 이처럼 비과세 소득과 소득 공제는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의 성격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월교수금은 법인의 실질적인 적자, 마이너스를 반영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은 실질적인 적자, 즉 이월교수금을 먼저 해소한 후에 남은 소득이 있다, 세금을 낼 소득이 있다. 이 이월교수금부터 뺀 다음에 세제 혜택, 즉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본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교수금이 뭐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빼주는,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먼저 전년도 자본금과 적립조정명세서 갑표에서 공제 대상 이월결손금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만약 단기 중에 수정신고나 또는 경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손금 변동 여부를 확인해서 올해 신고 시에 과세표준 계산 시에 차감할 이월결손금이 먼저 얼마인지를 확인한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법인이 적자, 결손이 발생했고 그것을 정상 신고를 했다면 추후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을 2월, 즉 넘겨서 공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제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것을 2월 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표에 보시면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는 15년간 2월 공제, 즉 넘겨서 공제할 수 있고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서 10년간 2월 공제를 합니다. 법이 19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2025년 기속 법인세 신고 시 공제하는, 뺄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서 마이너스 10년을 해서 2025에서 마이너스 10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2015년 기속 결손금까지가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결손금이 된다는 뜻입니다. 단기에 만약에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다고 한다면 단기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됩니다. 단기에 공제하지 않고 법인이 임의로 차기 이후에 미뤄서 이월시켜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월결손금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공제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월된 결손금이 1억 원이 있었어요, 법인이. 근데 2025년 소득을 계산했더니 2억 원인 경우에는 2025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 결손금 공제는 1억 원을 전액을 해야지 되지, 금액을 만약에 선택해서 법인이 5천만 원만 공제하고 싶다고 해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2월 결손금은 공제 기한 내에 납세자 임의로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없고 공제 가능한 사업연도 소득 금액 범위 안에서 전액 공제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고분은 2015년에 발생하는 결손금까지 이 표에서처럼 공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보시겠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에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있고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거는 중소기업과 회생계획 인가 등 이런 법에서 정한 법인들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를 할 수 있고요. 그 외의 법인은 80%까지만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반 기업,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들은, 중견기업, 이런 법인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80% 범위 안에서까지만 공제함으로써 공제 금액은 단기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과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중 80% 중 작은 금액이 됩니다. 반면 거의 대부분이 차지하겠죠.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그와 반대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공제 가능한 결손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적용 제외 대상인데, 만약에 일반 기업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 기업은 80%까지만, 소득 금액의 80%만 공제를 하는데, 이런 80% 공제만 되는 법인도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한 결손금 전액, 즉 소득 금액의 100%까지를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할 수 있다는 법인을 열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 회생 계획을 이행하거나, 또는 기업 개선 계획 이행하거나, 또는 경영 정상화 계획, 그다음에 사업 재편 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은, 이런 법인들은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법인인데, 법인세 계산 시에 정책적인 지원이랑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100%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법인도 중소기업처럼 이런 어려운 법인들은 경제 활성화 목적 때문에 100%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결손 공제 시의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법인이 2개 이상 사업연도, 즉 예를 들어서 2024년에도 적자가 발생됐고 2021년에도 발생된 결손금, 적자가 발생됐다고 한다면, 법에서는 먼저 발생한 것, 즉 2020년과 2021년이라고 한다면 2020년 결손금부터 공제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결손금 소급 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 환급을 받은 결손금과 자산 수중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에 이미 충당된 이월결손금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공제된 거예요. 환급을 받거나 아니면 이익이 수중이익이나 채무면제에서 충당을 됐다고 한다면 이 결손금이 이미 공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이월결손금은 소멸된 것으로 봐서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하고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월결손금 소급 공제를 받거나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다시 공제를 한다고 한다면 중복 공제이기 때문에 결손금이 이렇게 됐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추계하는 사업연도. 만약에 신고를 안 해서 추계 결정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추계 결정으로 인해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그 이후에 사업연도에 발생 순서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신고하거나, 또는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 또는 수정 신고하는 과세 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으로, 세무서에서 기한 후 신고를 받아서 세무서에서 결정으로 인해서 발생된 결손금도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적으로 이해결손 기타 사항을 보시겠는데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법상 두 가지 성격의 사업으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즉,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고유목적 사업과 일반적인 수익 사업으로 구분을 합니다. 비영리법인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을 만약에 고유목적과 수익 사업을 한다면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세법에서는 이 과세 대상이 아닌 고유목적 사업에서 발생된 손실, 즉 결손금과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 즉 법인세를 매기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서로 상계해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결손금 공제는 동일한 과세 영역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 목적에서 적자가 났다고 해서 수익 사업에 그거를 끌어다가 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냈기 때문에 수익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이월결손금만 수익 사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크로스 해가지고 유리한 방향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거죠. 수익 사업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수익 사업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유목적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 자체를 내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 사업에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만약에 법인이 합병이 발생됐을 때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즉 합병을 당하는 법인 사이끼리 사업 부분을 구분해서 적용을 합니다. 아까 그 비영리 법인처럼 구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합병으로 인해서 결손금 공제가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병 후에도 각 사업 부분의 소득과 결손금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기 위해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 즉 합병을 당하는 이월결손금은 승계사업 소득금액에서만 기존에 승계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분해서 합병법인과 합병을 당하는 법인의 사업 부분을 구분해서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법인의 이제 피합병법인이 이제 결손금이 많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공제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각 구분해서 공제를 한다라는 거죠. 다음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공제하는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과 법인세법이 아닌 조세특례법에서 이야기하는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먼저 법인세법상의 비과세 소득은 어떤 게 있냐면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이라는 이 부분은 비과세가 되는데 법인이 만약에 재산을 어떤 일정한 공익 목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맡긴 재산이라고 할 때 이 맡긴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신탁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비과세를 합니다. 두 번째 비과세 소득은 조세특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조특법상에서의 비과세 소득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주식을 만약에 양도했을 때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합니다. 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이유는 벤처 투자와 창업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외국 법인인데 이거는 일정한 그 일반적인 일자소득과 동일한 세법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현재는 종료가 돼서 이거는 비과세 혜택을 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이제 비과세 소득과 송금 산입의 이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과세 표준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빼주고 남은 잔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약 세법상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법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서 소멸하게 됩니다. 즉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사업연도에 이거를 2월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액은 2월 결손금을 공제해서 잔액이 남아 있어야지 공제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입금불산입과 지금 비과세 소득의 차이를 잠깐만 살펴보겠는데요. 입금불산입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기업 회계상으로는 수익이지만 세법상 수익으로 보지 않는 항목입니다. 즉 애초부터 법인세법상 수익으로 보지 않는 항목을 입금불산입 항목이라고 합니다. 반면 비과세 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 즉 입금에는 포함이 되는 거죠. 비과세 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에는 포함이 되지만 국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법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비과세 소득은 이익이 만약에 없으면 이 공제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혜택이 사라지지만 입금불산입은 이익이 없더라도 그만큼 결손금을 키워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손금을 키워주는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결손금을 늘려주기 때문에 미래에 세금을 줄이는 효과, 즉 이월 공제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과세 소득을 보셨고요. 비과세 소득 다음으로 차감하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는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해당이 되는데 이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로 이제 빼주게 된다는 뜻이죠. 이거는 법인세법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배당소득공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빼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득공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빼주는 제도가 왜 필요하냐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함이죠. 만약에 유동화 전문 회사가 이익을 냈다고 했을 때 이익을 얻었을 때 법인세를 내고 그 후에 배당받은 이 이익을 냈을 때 유동화 전문 회사가 배당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당받은 투자자가 또다시 같은 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두 번 내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법은 유동화 전문회사가 배당 가능의 이익의 만약에 90% 이상을 배당한다면, 그러니까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다 배당을 90% 이상 한다면 그 배당의 금액만큼을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동화 회사의 기준에 의해서는 소득공제를 다 해주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거의 없애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서 즉 유동화 전문회사는 세금을 거의 내지를 않죠.
않고 최종적으로 배당을 받은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자산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소득 공제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을 이중과세에 대한 설명을 이제 그림으로 표시했는데 이 그림처럼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은 크게 법인 단계에서 조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이중과세를 없애기 위해서 법인 단계에서 조정을 해주는 게 있고 아래처럼 이 연두색처럼 주주 단계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보신 거는 법인 단계 조정이겠죠. 그래서 법인 단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배당 지급 법인 단계에서 과세 자체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법으로서 아까 살펴본 배당소득공제와 이 동업자 과세가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주주 단계 조정은 배당을 받은 주주 단계에서 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법인 주주라고 한다면 어, 법인세법상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제도가 있겠고요. 개인 주주라고 한다면 소득세법상 배당세 공제로서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과세 표준이 구해져서 과세 표준에 이제 세율을 곱해야지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2025년 기속 법인세 신고시, 즉 우리가 이번 달에 신고할 법인세는 2025년 기속 법인세 신고할 때 세율은 2억 원 이하는 9%, 2억 초과해서 200억 사이 구간은 19%, 그 다음에 200억 초과에서 3천억 사이는 21%, 3천억 초과는 24%입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법인이 아닌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이 업종들이 있죠. 부동산 임대업이나 이런 업종들, 이런 소규모 법인들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분은 모두 19%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신고할 때 세율을 적용하실 때, 뭐 실수하실 분은 없겠지만, 이 올해부터는 2025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성실신고 확인 소규모 내국 법인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하 구분하지 않고 9%가 아닌 19%로 세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규모 법인 중에서도 이런 사업 활동성이 낮고 자산관리 목적이 강한 법인들 있죠. 부동산만 임대를 하는 수익만 있는 법인. 이런 법인들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만 이제 선별을 해서 세율을 특례를 배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하지 않고 200억 이하분은 모두 19%로 강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통해서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회피하고자 법인 전환한 법인들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낮은 법인세율인 9%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19%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는 이제 작년에 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2026년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세수 기반을 확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2022년도에 2022년도에 인하됐던 세율을 다시 원상 복구했어요. 그래서 각 구간마다 세율이 다시 1%씩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번에 신고한 거는 예전 규정에 따라서 9%, 19%, 21%, 24%인데 내년에 신고할 때는 다시 예전처럼 2023년에서 24년도 기준으로 1%씩
원상 복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고하는 거는 이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지금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이제 사업연도가 개업한 경우는 1년 미만인 경우가 있어요. 이때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만약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세율은 1년치 기준의 세율이에요. 앞서서 본 세율은. 그렇기 때문에 1년치에 대한 만약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년 미만 산출세 계산은 먼저 과세표준의 12를 곱하고 여기서 사업연도로 월수로 나눈 금액에서 즉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구해준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연환산 산출세액을 구해준 다음에 1년으로 환산된 산출세액을 다시 실제 사업 기간에 맞춰서 환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즉 사업연도 월수에서 12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올해 만약에 개업하신 법인이라고 한다면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율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그냥 약분을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시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시기에 따라 계산을 하지 않으시면 산출세액이 틀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과세표준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짧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적게 나온 것을 방지하고자 연으로 일단은 과세표준을 환산한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다시 실제 이 사업기간의 월수로 나눠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율 자체가 누진세 1년치 세율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로 개업한 1년 미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환산한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실제 월수만큼만 다시 곱해서 산출세액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신고서 내용 보면 개업 법인들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산출세액을 내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일반적으로 작게 나와요. 과세신고가 나오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해서 가산세도 물기 때문에 이 경우에 반드시 1년 미만, 개업을 했으니까 1년 미만이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연으로 환산해 준 다음에 세율을 곱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율 자체가 1년치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표를 1년으로 환산한 다음에 곱해서 세율을 곱한 다음에 실제 월수를 곱해서 계산하셔야 된다.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이 법인은 설립 등기를 2025년 7월 7일 날 했어요. 개업을 했으니까 올해는 12개월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법인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지만 개업한 첫 해기 때문에 반드시 연환산 후에 구간별의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9%, 19% 적용한 다음에 다시 실제 월수로 재환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환산이라는 거는 6개월간 만약에 이 기업처럼 만약에 6개월간 1억 1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면 연간 환산 시에는 2억 2천만 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6개월간 1억 1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1년치로 환산을 한다면 곱하기 2를 해야겠죠. 그래서 2억 2천만 원이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 그에 곱해주는 세율은 1년치이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과세 표준도 1년으로 환산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연 환산을 안 하고 신고해 버리면 과세 신고 그 산출세액이 완전 틀려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사례를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만약에 실제로 그냥 했을 때랑 틀려지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납부세액이 이제 과세 표준에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면 이 산출세액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세법에서는 일정 사유에 해당되면 세금을 여기서 다시 깎아줍니다. 즉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출세에서 다시 깎아주는 공제 감면을 적용하는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제 감면 적용하는 순서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고 뒤에 가면 최저한세를 보는데 이 깎아줘도 일정 한도의 세금은 최저한으로 내는 최저한세 적용이 여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정하는 이유 자체가 정부에서 깎아주는 대신에 조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깎아주는 감면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공제 감면 순서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 또한 수정 신고를 하게 돼요. 세금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서를 지켜서 공제 감면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공제 적용 순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을 가장 먼저 적용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사업연도에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이 있어요. 그건 먼저 해당 사업연도만 공제가 가능하고 이월되지 않는 세액 공제를 먼저 적용합니다. 그 다음으로 2월이 가능한, 나중에라도 공제 가능한 2월 공제 가능한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이때 2월된 미공제 세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그래서 2월 가능한 세액 공제 중에서도 2월이 이미 과거에 됐던 미공제액을 먼저 적용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제하는 순서 마지막이 사실과 다른, 즉 분식회계를 법인이 만약 했다면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으로 발생된 세액을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제 순서에 최저한세 제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은 조세 지원을 받더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거는 모든 국가의 세법이 다 공제나 그 감면을 받을 때 최저한세 규정이 거의 대부분 선진국의 세법에는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세 지원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공제 감면 순서를 할 때 최저한세 적용 여부에 따라서 순서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최저한세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감면공제 혜택을 먼저 적용을 해요.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최저한세 적용 제외되는 감면공제 순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제 감면 순서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 자체는 최저한세 제도는 기업이 과도한 감면으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이 되는 공제 감면부터 순서로 적용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인 공제 순서를 해야 하는 이유 자체가 기업이 만약에 뭐 기업마다 순서를 다르게 하면 기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이 불가능하겠죠.
세금, 뭐 세무서에서 나중에 순서가 틀렸다. 세무서 임의도로 세무서도 기준이 있어야지 정할 수 있으니까 기업의 납부세액이 어떻게 정확하게 될지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또 세무서 입장에서는 세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 순서를 정해 놓은 거죠. 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이 공제가 가능한 공제액을 나중에 적용하는 거는 빼주는 것을 먼저 뒤에 빼주는 것 자체가 해당 사업연도에 만약에 공제를 만약 받지 못했더라도 다음 연도에 넘겨서 공제할 수 있도록 기업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리한 순서대로 순서를 정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의 적용은 감면부터 적용한다. 감면은 2월이 안 되기 때문에 감면부터 적용한다. 그 다음에 2월 공제가 인정이 안 되는 세액 공제부터 먼저 공제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2월 공제가 인정되는 공제가 그 뒤로 간다. 순서가 우선순위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분식이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최저한세가 중간에 끼어든다.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 감면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적용한다라는 거죠. 이 경우는 최저한세는 세수 확보 때문에 먼저 최저한세에 이 최저한만큼은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적용한다라는 거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보는데 먼저 세액 감면이라는 거는 조세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산출세액이 만약에 나오면 기업이 어떠한 뭐 지출을 했을 때 세액 감면에 맞는 지출을 했을 때 세금을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거예요. 또는 아예 면제해 주거나. 근데 이 세액 감면은 세액 공제랑 다르게 넘길 수 없다. 이율 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액 감면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 법으로 정해서 깎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사회적 기여를 하는 법인 등 이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기간을 정해놔요. 그래서 조특법에 이런 규정을 모아놨어요. 그 법에 이제 법인세법이나 여러 법에 산재된 거를 한 곳에 모아놔야지 편하기 때문에 조특법에 다 모아놨는데 이 세감면은 특정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특정 기간에 동안 기업이 내야 될 세금을 줄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감면은 한시적인 지원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연도만 혜택을 부여하고 2월 그 넘기는 2월 공제, 2월 감면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의 효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한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반면에 세액 공제는 연구개발비 투자처럼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다르겠죠. 그래서 2월 공제를 세액 공제는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세금 부담을 장기적으로 경감시켜 준다는 거죠. 이 감면 세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대략적으로 산출세액 중에서 과세 표준에 대한 감면 대상 소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회사가 여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되는데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면 대상 소득에 대해서만 비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감면 대상 소득의 비율을 곱한 다음에 감면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100% 감면 비율이 아니라 50%, 40% 비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감면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즉, 감면 대상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한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감면세액을 만약에 계산을 칠 때 이 산출세액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만약에 이 법인이 있다거나 또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미완료소득, 법인세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외한 세액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면소득 비율 자체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아닌 그 전 단계인 과세표준 단계에서의 과세표준 중에서의 감면소득의 비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액 감면 중에서 기간 제한이 있는 거랑 없는 것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면 혜택이 기간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구분을 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 감면 같은 경우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극히 일부 감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기간 제한이 없는 감면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겠죠. 중소기업 특정 업종을 영위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 그래서 해당 법률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25년 세법 개정에 따라서 이 제도 적용 기한이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2028년 10월 30일까지 3년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을 검토를 해마다 뉴스나 이런 걸 보시면서 검토를 연장이 됐는지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세액,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세액 공제에 대해서 보시겠는데요. 세액 감면과 다르게 세액 공제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세액 공제를 이제 법인세법 공제를 이제 세액 공제를 보시는데 세액 공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법인세법과 세액 공제랑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법인세법상 세액 공제랑 그다음에 조특법상 세액 공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인세법상 세액 공제는 말 그대로 법인세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세액 공제를 얘기를 하는데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모든 법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납세 의무를 조정을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납부 세액공제, 만약에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이중과세, 해외에서 납부를 하고 국내에서 또다시 납부하는 세금이 만약에 이 법인이 있다면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법인이 그 해에 해외 그 재해가 만약에 발생됐을 때 이 재해로 인한 일정 비율의 이상의 사업용 자산과 자산의 손실이 발생됐을 때 세금을 깎아줍니다. 공제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분식을 했을 때 경정에 따른 만약에 이 경정을 만약에 더 많이 과거에 분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세액을 냈다고 한다면 이 분식 회계로 인한 경쟁에 따른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법인이 분식회계로 인한 과표와 세액을 과다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구제 절차를 이제 해준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분식회계로 인해서 과다 납부한 세금은 현금으로 즉시 환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부터 5년간, 그 후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는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반면 이 조특법상의 세액공제는 한시적이에요. 특별한 거고 이제 일반적인 모든 법인에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하고 한시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 감면처럼 국가 경제 발전과 특정 산업 육성, 그다음에 기술을 개발한 기업, 그다음에 고용을 창출한 기업 이런 직원들을 많이 계속 뽑는 이런 법인들을 이제 특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공제를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공제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일몰 기한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해놓고 정책에 따라서 기한이 또다시 연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개정세법을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셔야겠죠. 대표적인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인데 이거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술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인력비 세액공제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즉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기업 투자를 장려,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그 제도가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